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밖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좀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질문이 많았던 웹소설 관련된 질문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해서 교내 100일장 이런 데 글 써서 내기도 하고 교회 대회 같은 데도 글을 써서 내기도 했고요. 공모전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대학교 때도 장학금 준다고 해서 소설 써서 내고 그랬었거든요. 다 당선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고 그랬어요. 오지마! 앉아! 어쨌든 글 쓰는 방법을 좀 알고 있기도 했고 그러다가 웹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에 외국에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방학이었고 뭐 시험도 다 끝나고 과제도 없고 해가지고 엄청 한가하고 되게 심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웹소설에 빠져서 유료 연재도 보고 무료 연재도 보고 그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전에 글을 써본 경험이 없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 몰랐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써볼까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돼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 같은 거 완결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게 가볍게 글을 써서 무료 연재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투배 시스템에도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시간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올리는 거예요. 계속 연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뭐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투배에 되게 우연히 들게 된 거죠. 댓글도 들고 조회수 추천 이런 것도 들고 해서 그냥 그때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출판사 한 4곳 정도에서 계약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뭐 안 될 거 없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가장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던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거기가 신생 출판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연재할 때도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출판사를 볼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연락 주시기도 했고 뭐 메일이 좀 성의가 제일 넘치기도 했고 그 정산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단순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정산 비율이 중요하긴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웹소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유통사에 얼마나 이제 프로모션을 따낼 수 있나 그런 능력치가 진짜 중요한데 그때 그런 거 저는 전혀 몰랐죠. 정산 비율이 사실 신생 출판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신생 출판사가 기성 출판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정산 비율밖에 없거든요. 기성 출판사의 노하우나 뭐 그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정산 비율을 되게 높게 쳐서 그렇게 작가를 영입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넘어간 거죠. 근데 물론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되게 엄청 소규모 출판사인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교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셔서 제가 그때 안 좋은 버릇도 많이 고칠 수 있었고 맞춤법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출간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죠. 얼렁뚱땅. 전업으로 결정을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겸업을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전업 작가로 결정할 때 저도 당연히 뭐 수입 같은 부분이나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서 전업이 된 경우는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겸업을 하다가 프리랜서가 된 건 아니에요. 겸업을 했었을 때도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적도 있긴 한데 그때는 진짜 글을 거의 못 썼어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글이 아예 안 써지더라고요. 전 제가 제 나름대로 약간 멀티태스킹이 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력이 워낙 약하니까 버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아 나는 글쓰기랑 다른 일을 동시에는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때였는데 그러니까 영국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웹소설 작가로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글 쓰는 일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는 걸 항상 느꼈거든요. 좀 천직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비싼 돈 내고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뭐 가족 누군가를 부양해야 된다거나 생활비가 넉넉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선뜻 전업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도 아니었고
생활이 어렵다거나 뭐 그런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표까지 끊었다가 안 갔어요, 영국에. 휴학을 하고 이제 작품 활동을 쭉 하게 되죠. 전업으로 전환을 했을 당시에는 조바심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때는 조바심이 나긴 했어요. 지금처럼 자리를 잡기까지 좀 저도 꽤 걸린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세본 게 아니어서 지금 한 8작품 정도? 8작품 정도? 완결까지 된 거는 8작품 정도 되고, 그리고 경력은 제가 첫 작품이 나왔던 게 2017년이거든요. 2017년 여름. 전업이 된 거는 2년이 안 됐어요. 17년부터 글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띄엄띄엄 쓰다가 전업이 되고 조금 더 많이 쓰게 된 경우고, 1년에 한 두세 작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올해는 4작품을 쓰고 싶었는데 이미 지금 11월이 지나서 4작품은 무리고 올해도 3작품을 썼네요. 일단 저는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게 좀 있고, 그게 과연 밝혀서 득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고 해서 일단 필명, 작품명 이런 거는 밝히지 않을 생각이에요. 뭐 장르는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쓰고 있고, 또 장르마다 필명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릅니다. 저는 필명이 한 개가 아닙니다. 장르도 한 가지만 쓰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장르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도 저는 항상 다른 장르에 관심이 많고 쓰고 싶어요, 기회만 된다면. 저도 당연히 크고 작은 슬럼프가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도 좀 종류가 있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고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글이 안 써지는 그런 슬럼프. 그런 슬럼프일 때는 다른 일을 해요. 원고 작업 말고 퇴고 위주로 작업을 해서, 퇴고를 하면은 단순히 그냥 내가 쓴 글을 고치는 그런 작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잘 진행을 해왔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음 전개에 대해서 힌트라던가 방향성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퇴고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시간도 아끼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예 이 일이 전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급한 상황이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일 안 하면서 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당연히 힘들고 좀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요. 그런 안 좋은 피드백을 너무 나서서 다 찾아보려고 하진 않아요. 좀 걸러서 보는 편이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출판사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모든 독자분들의 반응을 다 찾아보고 하진 않아요. 이거에 대해 답변을 제가 저 같은 찌르기가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저는 생각하는 건 있긴 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를 좀 진짜 좋아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좋아하는 사람만 진정한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을 적어도 좋아하고 진짜 애정을 쏟으면서 해야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버티기가 힘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애정이 좀 커야지 버틸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장르 소설은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키워드를 통해서 독자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이 키워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제 웹소설을 쓰기 시작한 분들은 그런 키워드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작가 지망생분들한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그냥 재밌게 글 쓰셨으면 좋겠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계속 끝까지 재밌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업이 되고 나면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좀 싫어질 수가 있잖아요. 글 쓰는 일을 끝까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독자의 취향이 맞아요. 왜냐면 굉장히 상업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독자가 봐야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독자 취향이라 하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 인기 키워드나 인기 소재들이. 그 안에서 내 취향을 찾는 거죠. 정말 흥미가 없고 아무리 그게 인기 있는 소재라고 할지라도 제가 잘 모르거나 제가 정말 흥미가 없으면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관련한 키워드, 게임 관련 소설들이 인기가 많은데 저는 그걸 못 써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안 했거든요. 제가 했던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 이런 것도 잠깐 했었는데 저보고 똥컴이라고 욕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카트를 안 했거든요. 상처받아가지고. 연구하고 찾아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써요. 독자 취향을 먼저 생각하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 취향을 찾아서 쓰는 거죠. 어느 정도 당연히 내가 좋아야지 글을 끝까지 쓸 수 있거든요. 제 하루 작업량은 일단 원고 작업을 위주로 할 때는 7천자에서 10,000자 정도 쓰는 것 같고 순수 작업 시간만 6, 7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모전에 내보려고 근데 그때 되게 바빴어요. 글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몰아치듯이 썼었는데 또 공모전은 뭐 편당 몇 자 하고 몇 편까지 써서 보내야 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려고 하루에 한 3만 자까지 써봤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지같이 썼겠죠. 떨어졌어요. 떡밥은 되게 부수적인 요소거든요. 그 작품 내에 메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떡밥을 일단은 소설에 넣으려면 기본 골조가 다 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어느 정도 다 짜놓고서 재미 요소로 떡밥을 넣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넣는 순간 이걸 어디서 회수를 해야겠다는 회수 시점을 생각을 해야죠. 내가 회수 시점을 알려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런 기본적인 골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소설 내에서 이게 떡밥이 부수적인 요소라는 걸 이해를 하고 넣는 시점 그리고 그걸 회수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꼭 어디서든 기록을 해놓으세요. 다 까먹어요 쓰다 보면. 저는 활자보다는 좀 영상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얻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냥 살다가 어떤 특정 직업군이 좀 매력적인 느낌이면 그 직업군을 조사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할 때 이런 저런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런 연출을 그래도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생각이 좀 안 돌아갈 때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선명하고 쨍한 미장센을 가진 영화들을 보면은 뇌가 좀 자극이 돼서 머리가 좀 활발히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문장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 쓰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계절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절, 날씨.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배경이 만약에 여름이다 치면은 캐릭터가 옷을 펄럭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절을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점점 날이 밝아와서 계속 여기가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잘하게 수정하는 거는 포함하지 않고 작품 전체적으로 퇴고하는 거는 보통 5-6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또 여러 번 하고 또 출판사분들하고 같이 또 여러 번 하죠. 일단 저 혼자서 평가를 한다고 쳤을 때는 글을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글을 쓰자마자 다시 그 글을 확인하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진짜 불가능해요. 방금 썼던 글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썼던 것을 까먹을 무렵 확인을 해야지 좀 더 남의 글을 읽듯이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아 이건 고치고 저건 냅둬야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리고 출판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그분들은 시장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먹힐 것 같은 전개, 좀 아니다 싶은 전개를 잘 아무래도 작가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잡아내시죠. 트위터 계정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뭔가 사담 계정으로는 전혀 쓰지 않고 작품 얘기만 하고 작품 공지만 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니요. 저 작가 지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인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너무 궁금해요. 다들 어떻게 친구가 된 거지? 나만 없어, 나만. 저는 뭐 작가 커뮤니티 같은 그런 곳은 정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작가 친구 어떻게 사귀는지 몰라요. 사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최고 수익이나 최저 수익하고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얼마까지 벌어봤고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리고 일반 친구들한테 연봉이 얼마냐 대놓고 잘 안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거 좀 대놓고 말하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월로 따졌을 때 많이 들어올 때는 직장인 연봉보다도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작품별로 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막 몇천 원 정산될 때도 있고 합니다. 물론 작품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월 수입이 몇천 원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요. 정산을 몇천 원 받을 때도 있다. 그 연수입은 대충 가늠이 되시려나?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어요.
저는 리다문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제가 아직 리다문의 작품을 런칭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제 장비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장비가 있는지. 근데 꼭 집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싶은 거는 없고요. 노트북 받침대 있잖아요. 그거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자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인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자목에서 거북목으로 진행 중이다. 이대로 가면 디스크 이거 터진다. 디스크 온다. 그래 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모니터 그거 높이 조절하는 거 쓰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가. 목을 작업할 때 목을 좀 이렇게 살짝 턱을 들고서 작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 높낮이 조절되는 그거는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노트북은 사실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글 쓰는 프로그램들은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막 진짜 좋은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게 전혀 아니고 진짜 똥컴에서도 잘 돌아가거든요. 아 물론 진짜 안 좋은 컴퓨터들은 이제 저장하다가 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장비를 많이 타는 직업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되려나? 근데 키보드도 자기한테 맞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접점을 쓰고 있는데 무접점이 막 엄청 좋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좀 개인이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35g을 많이 쓰시니까. 근데 저는 이 무접점 키보드를 난생 처음 써봐서 되게 무거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쓰던 키보드들은 키압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무겁고 이런 느낌은 없는데 확실히 가벼운 느낌도 없어요. 무접점 키보드의 장점을 좀 실감을 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5g짜리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유 오피스 5월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가끔 댓글로도 문의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제가 지금 있는 공유 오피스는 월 39만 원이고요. 원래는 4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오픈 특가로 할인을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공유 오피스는 월 36만 원이었어요. 지금 오피스가 조금 더 비싼데 어쨌든 지금은 한 면이 다 창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유 오피스를 계약을 하게 된 계기도 생활 공간하고 업무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거든요. 그게 잘 돼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택근무를 하면은 편하긴 편해요. 그러니까 눈곱만 떼고 가서 앉아서 작업하면 출근이니까 그건 진짜 편한데 퇴근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그 딴짓이 뭐 노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집안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완전히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몇 발자국 가면은 너무나도 편하고 제 침대가 있으니까 자꾸 가서 눕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니까 거기 앉으면은 물론 막 핸드폰 만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작업에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의 효율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전에라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작업 시간이 확 줄어들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비용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출퇴근 시간은 제 나름대로 정해 놓긴 했는데 제각각이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인제 아침 먹고 준비하고 나가는 편이고 근데 막 바쁘게 준비해서 나가진 않고 좀 여유롭게 이것저것 하다가 나가는 편이고 퇴근은 일이 다 끝나면 내가 그날 하기로 한 일이 다 끝나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항상 9 to 6 처럼 딱딱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러프하게 정해 놓고 다니긴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보통은 토요일 날 쉬는 편이고 만약에 주중에 약속이 있는데 저녁 약속이 아니고 뭐 하루를 다 투자해야 하는 그런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외출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이 쉬는 날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일단은 최대 하루 그 이상은 잘 안 쉬려고 하고 하루만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너무너무 기쁘게도 저희 고양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MBTI는 INFJ입니다. 인프제. 근데 제가 몇 번을 해도 인프제가 나오는데 사실 내가 인프제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엄마도 인프제고 제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인프제예요. 근데 정말 성격이 다르거든요. 제가 내가 인프제가 맞긴 맞구나 싶었던 거는 그 강유미 씨가 유튜브에 그 MBTI 관련해서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인프제 편을 봤는데 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취미가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취미가 없는 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좀 취미 없이 살아도 되나 싶고 뭔가 취미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가 제 취미인 것 같긴 해요. 유튜브 이거 찍고 편집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가 없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긴 해요. 제 취미는 지금 유튜브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짜놓진 않아요. 그러다 못하면 좀 실망하니까. 그러니까 뭐 굵직굵직한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은 있긴 해요. 일단 집을 짓고 싶다? 땅을 사서 제가 살고 작업할 만한 그런 집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작업 공간은 또 분리를 해야 되니까 옆에 따로 짓는 거죠. 구체적이진 않아요. 대충. 근데 너무 인가에서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집만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습배송이 되고 로켓 배송 되고 이런 곳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농촌 생활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짓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그 안에 인테리어를 싹 하는 거죠. 그런 꿈이 있어요.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 원래 제주도 가려고 했었는데 아직 예약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바쁜 게 좀 끝나고 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짧게 혼자서라도 제주도에 다녀오고 싶긴 하고 내년에는 진짜 해외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내년 상황을 좀 봐야겠죠? 제가 해외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행 떠나기 일주일, 이주일 전에 후다닥 예약해서 다녀오는 그런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자주 떠났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내년에는 꼭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돈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 작품을 완결을 내서 그 기념으로 돈을 쓴다기보단 올해 정말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그거를 좀 제 나름대로 자축하는 의미로 위로하고 자축하고 하는 의미로 비싼 거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 고양이에 대한 질문도 두 개긴 한데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고양이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엄청 웃겼어요. 저 이 질문을 보고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뭐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 순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게 됐을 때,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을 때 어디서 듣기로 약간 이름을 촌스럽게 지으면 오래 산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아저씨들 이름? 그러니까 아빠 동창분들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약간 그런 이름으로 짓고 싶다 했을 때 불현듯 춘삼이라는 이름이 딱 떠오른 거죠. 저는 김씨거든요. 김춘삼? 뭔가 임팩트가 없어. 저희 엄마가 안씨인데 안춘삼? 여전히 너무 약해 보여. 뭔가 진짜 강해 보이고 춘삼이라는 이름하고 딱 어울릴 만한 성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봉춘삼? 했는데 착 감기는 거죠. 봉하고 춘삼이. 그래서 저희 춘삼이 이름이 봉춘삼이 됐습니다. 뭐 이유랄 건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꽂힌 이름이었던 거죠.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춘삼이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주셨는데 춘삼이가 저희 집에 온 거는 2010년 12월 26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그게 약간 시기가 맞물렸는데 저희는 이사를 했고 그때 저희 넷째 이모가 이모네 집 근처에서 고양이를 구조를 한 거예요. 새끼 고양인데 도로변에 좀 위험한 곳에 혼자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미는 안 오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모가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구조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모가 집에 노령묘 두 마리가 있었고 애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더 기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임보를 하다가 보내줘야 하는데 마침 저희 집에 이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타당한 이유인 건 아닌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되게 얼렁뚱땅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오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키워보고 싶기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엄마가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사를 가서 기분이 최상인 상태에서 제안을 받아서 좀 선뜻 오케이 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저희 이모가 고양이를 구조해서 저희 집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춘삼이가 정말 작고 정말 말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너무 말랐고 그래서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막 잠을 오래 자면은 죽었을까봐 가서 숨 쉬는지 확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미친 듯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는 살도 막 쪄가지고 거대해졌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말 작고 말랐던 고양이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돼지가 됐다.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많이 살이 빠졌지만 지금은 11살에 나이 치고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Q&A 찍으면서 답변 안 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로 어디서 옷 사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주로 29cm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쇼핑을 하고 또 거기가 W 컨셉보다 비교적으로 할인도 많이 하고 또
쿠폰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요새는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지그재그도 잘 쓰고 있어요. 지그재그 어플. 보통은 쇼핑몰 자체 제작 상품을 좀 주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특히 아우터나 바지 같은 거. 보내주신 질문은 거의 다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얼렁뚱땅 찍어가지고 이게 잘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을 내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Q&A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